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바꿨습니다. 살짝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손님도 부드럽지만은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시고 날카롭게 싸우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연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법조계의 기욤이라고 해주세요. 법조계의 귀요미. 아니, 왜냐면은 한동훈이 뭐 비대위원장, 네네. 비대위원장이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네네. 불리거나 아니면은 뭐 찬양하는 그 동정 기사가 굉장히 많이 네네. 나오는 사람인데 네. 조각미남 이렇게 그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냥 자기가 붙이면 되는 거구나. 네네. 이건 뭐 남이 동의해줄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붙이면 자칭해서 하면 되는 거구나 싶어서 제가 법조계 여신 하려다가 제가 한동훈보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낮추자. 알겠습니다. 낮추자. 법조계의 법조계의 귀요미. 귀요미. 예, 이연주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검사 생활을 좀 하셨죠? 네. 조음이라고 하기에는 남들이 비웃을 만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법시험을 몇 년도 통과하셨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검사 생활, 또 변호사가 되는 과정, 이런 좀 개인적인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그 좀 재미없어 하실 텐데. 아니, 그건 재밌을 수도 있어요. 법조인 대감에도 나오는 것이고. 저 98년에 사법시험 2차를 합격해서 99년, 2000년 두 해 동안 사법연수원을 다녔죠. 그래서 30기, 연수원 30, 저희는 30기.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30기인데 30기에 가장 거출한 인물은 임은정 검사입니다. 이문정 검사하고 동기시네요. 예. 네. 한동훈 검사는 그보다 조금 앞인가요? 많이 앞이죠. 그 많이 소년급제 하신 분. 소년급제. 예. 감히 제가 이렇게 가슴을 여기 여미고 우러러 봐야 하는 27기. 27기. 그래도 소년인가라고 하죠. 대충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아는 사이 아니셨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개천용. 개천용. 개천 출신이 개천이다 보니까 강남 파라군인 그분에 가까이 갈 수 없었죠. 변호사님 개천용이 어디고 사천용 아니에요? 고향 사천 아니세요? 저 진주라니까. 진주예요? 네. 진주나 사천이나 뭐. 저는 개천용으로서 네. 스스로 이제 막 강남 파라군이니까 네. 거리감, 위화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분에게 위화감을 느껴가지고 네. 친하지 않았습니다. 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존재는 뭐 워낙 튀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진은정가 뭐 저희 법대 출신이 거의 다 연애 고자인데 네네. 대학교 때부터 진은정 변호사하고 커플이었고 뭐 네네. 둘이 뭐 그 교정을 할부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되게 눈에 띄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는 커플이 뭐 데이트하는 게 눈에 안 띌 수 있지만 네네. 저희 학교는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 법대 커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검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검사 생활에 대한 뭐 회의 뭐 이런 게 있었겠네요, 죠? 그건 지금도 검찰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안에 그 조직 문화. 가 보면, 그러니까 2,000명의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가 현재 기준으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사람이 2,000명 되는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난데 병에 걸린 사람이 과대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과 같이 과대자를 가진 사람이 2,000명. 네.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과대자가 아니셨네요. 저는 개천용이니까. 개천용이니까. 네. 너무 그 이물감을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법을 적용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화감이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법 위에 군림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스폰서 문화라는 게 네네. 그때 PD 수첩에 2009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렇죠. 정용재라는 스폰서 건설업자를 통해서 그 전부터 쭉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근데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거나 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더 센 스폰서를 갖고 있느냐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네. 거기서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거학을 척결하는 뭐 정의로운 집단이다,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 거학은 누가 정하냐면 자기네들이 정해요. 자기가 네. 정하는 거 항상 옳고 그런데 그래서 그 스폰서 문화라는 것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의 신급인데 예. 네. 아니 우리가 스폰서한테 용돈 좀 받아서 거학을 척결하면 사회적으로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회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정당화하더라고. 근데 자기한테 스폰을 해주는 그 사람이 거학이 아니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게 절차와 규정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와 규정에서 위반했을 때 그 정의가 정당한 정의인가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네요. 근데 그 검사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 검사가 하는 건 항상 옳다. 법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항상 옳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것도 내가 하면 좋고 옳은 거고 너가 하면 나쁜 거고. 지금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검사들의 하는 말, 행동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게 검사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 특활비 문제라든가 검사들의 특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지금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검사 생활하실 때는 그게 더 보편화되어 있는데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까요? 워낙 무서운 집단이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네.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체가 바깥에 알려지는 일이 드물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나마 최근에는 그게 수면에 드러나는 거지. 네. 근데 그 드러나는 것도 정말 그 몇 퍼센트나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지금도 그러면은 과거에 했던 그 관행들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다,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의심해봐도 될까요? 스폰서 문화는 예전보다는 그 김영란법도 만들어졌고 좀 담이 약한 검사들도 있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덜하다고는 생각해요. 예. 근데 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기존에 지금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 지금은 정관 변호사라고 하는 네, 그분들은 스폰서의 은혜를 입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부채가 남아 있어요. 아, 스폰서가 그냥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스폰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죠. 근데 저놈 올라가면 나 크게 써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의 장부가 다르잖아요. 검사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그러니까 사건으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는 돈을 주고 검사는 사건으로 갚는 건데 그게 항상 그러니까 서로 장부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자기 후배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폰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정관 검사가 뭐 연락 와서 찾아와서 할 때 잘 봐주는 형태로 사건이 왜곡되는 형태, 결정이 왜곡되는 형태로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서울에 보면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보면은 이게 하나회라는 조직이 네. 후배들 찍어서 하나회로 키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거기도 뭐 술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검사들도 뭐 지금 이제 특수부 라인이 권력을 잡았다. 과거부터 어쨌든 특수부가 내부의 성골이잖아요. 그럼 후배들 찍으면은 스폰도 붙여주고 뭐 자기들 라인에 뭐 불량 서클처럼 들어오면은 관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나요, 그게? 제가 그 세계에서는 안 놀아봤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살짝 엿본 거니까. 네네. 그러나 제가 들은 얘기는 피의자한테 스폰 제의를 받아봤다. 피의자한테? 예. 오. 그러니까 이건 그나마 좀 건전한 검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델 같은 언니들, 쭉쭉빵빵한 언니들 쭉 대주겠다. 네네네. 나는 스폰 제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검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주로. 네. 고시 패스하려면은. 근데 고시 패스하자마자 이 스폰서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모델 같은 분들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로 확 넘어가나요? 분위기가? 글쎄요. 제가 아까 전에 하신 질문에 답을 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 그 어떻게 뭐 스폰지가 오냐, 그렇죠, 어떻게 네. 뭐 특수부 사이에 공유하냐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하나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그게 스폰서 공유 이런 것보다 일단은 사람은 자긍심이 중요하잖아요. 자긍심이.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소고기라 치면은 원뿔뿔, 예, 과일로 치면 특상. 네네. 거기서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돼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조직에서 그렇게 되는 법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 줄 서는 게요라는 게 보여요. 그게 우선이지. 나 돈 받고 뭐 스폰 좀 받고 편하게 살래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은 그냥 인정 욕구. 사람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 관성으로 사는 거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난 인정받을 거야. 난 항상 잘해왔고 잘난 놈이고 쭉 잘나게 살 거야 라고 하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누가 이 조직에서 힘센 놈인지 이게 보이죠. 그러다 보면은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순서입니다. 떡고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걸 원했던 건 아닌데 가령 특활비가 진짜 특정 수사에 쓰이는 게 아니라 나눠 먹기식이잖아요. 그럼 이 네. 나눠 먹기식이 누구한테 많이 가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원하는 수사, 원하는 결론을 내주는 검사, 그 수사팀,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한 수사팀 한테는 막 가죠. 그러니까 그 특갈비라는 것은 검사가 국가 돈으로 자기 조직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조폭이 단합대회 하는 돈을 우리 돈으로 대줘야 돼요. 딱 느낌이 오네요. 조폭의 조직 관리 단합대 자기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조폭들은 그 스폰서 데리고 오죠. 근데 그걸 우리 돈으로 이제 잔치를 국민 세금으로. 네, 우리 돈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못 막은 게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양산에서 뭐 하고 계시나 좀. 네, 따끔합니다. 네. 좀 더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본인은 이제 개천용이라고 하셨지만은 이제 서울대 법대라는 것은 우리 사회 이제 최고 엘리트들인데 보통 어릴 때 꿈이 내가 이제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면 되게 고루하고 재미없지 않아요? 아니 변호사가 되고 싶다.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정의롭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노.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출세욕이나 인정 욕구가 더 강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사람이 정의롭다는 걸 별로 믿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자기가 난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라고 결심한다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저는 어릴 때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혹시나 몸을 기계 몸으로 바꿔서 마징가 제트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법조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인정 욕구라고 인정 욕구다. 인정 욕구지. 엘리트 욕구네. 예. 만약에 정의로운 판결을 쓰고 정의로운 사건 처리를 한 검사가 그 조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면 정의로웠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지. 그럼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 법조계의 역사라는 것이 정의로운 법조인이 잘 나간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로서 인정받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정의롭고 정의에 대한 감수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거기 모인 게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판사가 판결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단히 정의롭고 양심이 어디 맑은 분도 아닌데 그런 판결문을 받을 때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그걸 의심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너무 철학적인 거니까 들어가지 마시죠.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부터 그다음에 수많은 검사들을 정부의 요직에 다 꼽아버리잖아요. 네. 그 속에는 그러면은 우리 검사들이 제일 엘리트야. 뭐든지 잘해. 라는 엘리트주의적 인정 욕구 이게 수용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있을 테고요. 저희가 일반인 보기에는 놀라운 말들을 하잖아요. 증권 범죄 관련 수사를 해봐서 증권 주식시장 전문가다. 네. 이복현 씨 금융감독위 위원장. 그러면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은 뭘 하셨길래 보훈 관련 수사를 해봤는데 그런
그런 것도 있을 때고 또 하나는 더 큰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가치 지향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공 상태죠. 네.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나의 통치권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감히 나한테 놓으라고 할 수 없는 애들을 각계 배치하는 거. 나 뒤통수 때릴 가능성이 절대 없을 놈들을 요직에 앉히는 거.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뭐 전문성보다는. 결국 이제 권력투쟁과 패거리 문화네요. 그렇죠. 검찰 내부의 인사라든가 그러니까 운영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가치관이나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몰라도 뭐 활동을 보고 뽑을 수도 있지만 그런 데이터는 중요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죠. 왜냐면 그건 진공 상태니까.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라는 것은 검찰 인사하듯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특수부가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인연을 맺은 게 현대자동차 사건. 네. 2006년에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그 후에 그 외환은행 인수 있지 않습니까? 론스타에 거기에도 합을 맞췄고 또 외환은행 그 두 사건에 같이 팀을 이뤘던 검사가 또 누구냐면 이복형 검사. 그리고 그 외환은행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그 사건에 그 팀에 있었던 사람이 또 하나 누구냐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그만뒀죠. 인사 갈등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 수사팀에서 복닥 거리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김홍일은 뭐냐? 대검 중수부장. 자기 위에. 그렇죠. 2010년, 2011 대검 중수부장. 그때 대검 중수 1과장. 우리가 다 요즘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다 그 수사팀에서 복작복작 되던 사람이잖아요. 뭐겠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야 이제 정권 교체가 처음이었다 치더라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있었지만은 검찰 내부의 인사라는 것은 검찰 개혁을 내걸었던 정부조차도 검찰 손에 그대로 알아서 하도록 팽개쳐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검사들이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 책에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사,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서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 송경호. 예, 송경호. PD 수첩 강우병 보도 때 네네. 기자 PD 구속시키고 때려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중앙지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럼 문재인 정부 때에도 쭉 잘 나갔어요. 뒷배에 누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민간인 사찰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예, KB은행의 그 협력사였던 한마음 KB인가 거기의 대표를 직호 영상이라고 이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도는 걸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고 사람을 때려잡았던 사건인데 그때 민간인 사찰 사건을 뭉갰던 박윤혜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재인 정부예요. 네. 그때 어떤 그 수사팀 내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1차 수사가 아무 성과 못 내고 끝났는데 여론이 비등하니까 재수사단이 만들어졌고 거기 단장을 했던 사람이 박윤혜인데 그 단원 검사들한테도 이 사람이 하는 게 보이니까 지금 시나리오대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우리 못한다라고 하고 어떤 검사는 사직 인사까지 자기의 불만의 변을 올리면서 사직 인사까지 그랬던 사람인데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무슨 적폐를 척결해요. 적폐 검사들을 다 요직에 갖다 쏜 게 문재인 정부인데. 제가 갑자기 고개를 숙여야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요.
도대체 그런 검사들을 왜 갖다 썼을까? 근데 조국의 시간에 그러니까 한 4줄 정도로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뭐 이제 그 구단이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수사했고 그 공판의 직관이라고 하죠. 네. 보통의 일반 형사 사건은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다른데 이 중요한 사건들은 수사를 해서 기소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판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공소 유지를 충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편의를 줬다는 정도로만 얘기하겠다.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의 부탁을 요구한 거죠. 예, 윤석열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말을. 그 이야기는 언론에도 나왔을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적폐 수사라든가 뭐 삼성 관련 수사라든가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그 팀들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건 검사를 일단 검사들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믿었을까? 그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특수부 검사들의 이 영향력이라든가 조직을 더 키워준 셈이네요. 그렇죠. 더 힘을 실어준 거죠. 저 4차장 자리를 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자리가 형사부를 총괄하는 1차장 그리고 예전에 공안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2차장 그 다음에 특수수사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인데 4차장을 해서 그 인지수사 를 늘려준 거, 조직을 확대시켜준 것도 문재인 정부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한인섭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는 정반대로 움직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 하나 드리면서 정리할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률 제도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 잘라야 된다. 그런 관성에 찌들었던 어떤 뭐 하나회 같은 특정 세력의 흐름들 자체를 찾아내서 다 삭을 잘라야지 검찰 개혁이 되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지금. 일단 윤석열 정부의 3파 역할을 한 것도 민주당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렸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오만해서가 아닌가. 왜 처음에 뭐 우리 인이야, 우리 연이 뭐든지 해, 뭐든지 해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검찰을 아시는 분들이 토사구팽을 해야 된다. 쟤들은 항상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애들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 말을 안 들었다면 그런 직원이 안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그런 말들을 했다고요. 예. 통제하는 데 대한 과잉 자신감이 오만이네요. 그렇죠. 오만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쟤들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임은정 검사가 버려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3년간. 저 한직을 떠돌았어요. 자기 굉장히 그 검찰 내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제 활동을 보였던 사람인데 자기 기수보다 2기수 아래로 그 모욕이거든요. 검찰 안에서는. 그런 모욕적인 인사를 한 3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본인 아닙니다. 본인은 인사에 어떤 분이 저 임은정 검사 왜 안 쓰시나 등용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모해를 한 거죠. 그 음해를 뭐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다, 튄다, 저 내부에서 신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막 그걸 믿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왜 임은정 검사를 등용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특수부 검사는 컨트롤이 된다고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와서는 뭐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니까. 그거는 이제 오만이죠. 야, 그거 와닿네요. 금방 제가 드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제도 시스템. 제 얘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혼란을 까먹었어요. 법률 제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당연하죠. 검찰 내부에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먼저 일사불란하게 인적 청산을 함으로써 내부 조직에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네. 너 검찰 신여하다가는 날아가. 네, 기강을 바로 잡을 수 그것만큼 딱 눈에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순서를 잘못한 거네요, 그죠? 사실은 제가 적폐에 해당되는 인적 쇄신부터 하고 시스템 제도로 가야 되는데 시스템 제도를 먼저 바꾸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적폐 검사들이 우리 거기 수능할게요. 우리가 직접 그걸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바꿔버릴게요. 이러면서 아부하니까 그냥 같이 이제 가버린 거예요. 기선제압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일사불란하게 정신을 뭐 대오를 정비하고 뭐 맞서 이럴 필요 이런 틈도 주지 않고 하는 거죠.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를 없앴듯이, 예, 그 부동산 실명법을 실시했듯이 긴급 명령 이런 거 내려서 그런 거죠. 지금 이 무자비한 수사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그 민주당이 와해될 뭐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뿌린 씨앗이다 이렇게 또 아프게 비판을 하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단계 건너뛰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검찰 이 특수부의 천지창조설인가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아니면은 세간에 나오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다. 어떤 게 가장 크게 작동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사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뭐 숙고를 하고 섬세하게 조율을 하고 뭐 부작용, 후폭풍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하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너만 믿는다 라면서 시켰을 것 같아요. 너만 믿는다. 내가 믿는 네가 와서 잘 해봐라.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수사팀을 이끌 때에도 그 기록 보는 거를 저희가 지금 봐도 뭐 밤에는 통음을 하시고 늦게 출근을 하시고 어떤 이제 자리에서도 이게 좀 의정 같은 것도 막 잊어버리고 그 국가 정상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 뭔가 어수선하고 네. 그런 모습이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할 때도 대강 그려서 진짜 그림인 거죠. 기록을 어떤 증거가 갖춰졌고 이건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 유지에는 어렵고 판단은 안 합니다. 일단 얼게 밑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한 장짜리 항상 A4 용지 아마 포인트도 10포인트는 아니고 한 15포인트는 됐을 것 같아요. 네. 보고서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잘 돼가네.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쓴다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림 좋네. 때려잡아. 예. 이거네요, 그죠? 그쵸. 근데 누가 뭔가를 설명하면서 이건 좀 전망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걔는 특수부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특수부 구경도 못 하는 거죠. 그 거의 군대 물이긴데 군대가 이거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특수부도 그러면은 그림 그려놓고 얘가 범인이야. 그럼 범인 만들어내는 거네요. 근데 양심적인 검사는 특수부 수사를 하다가 정신이 파괴되는 것 같아서 검찰을 떠나죠. 어떤 검사, 그 변호사분이 이제 자기 후일담을 얘기를 하세요. 어떤 거냐면은 검사는 자기가 때려잡는 사람의 급으로 자기 급이 그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을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 자기는 그 재벌 회장보다 높은 거예요. 전직 대통령을 고초를 치르게 했어요. 수사 기소권 이용. 그럼 자기는 그 사람보다 높은 거죠. 그리고 일단은 기사가 나도 그럴싸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의 비리를 수사를 하는데 자기는 여기 윗선에는 보고가 안 됐다. 여기 애들이 장난친 거다라고 하는데 부장이 아니 이게 가지고 뭐 그럴싸하게 사건이 보이겠냐고 그 높은 사람을 딱 찍어주면서 부장 검사가요. 얘도 구속시켜 라고 한 거예요. 이 검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자기가 한 걸로는 그게 아닌데 뭐 증거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많은 사건을 구멍을 메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판사를 속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찌어찌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니까
자기도 에라 모르겠다. 판사님이 기록 잘 보고 구속영장 기각시켜 줄 거야. 나는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나온 거예요. 영장이 나오면 이제 이 사건은 기소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기소를 그냥 하면서 그 훌륭하신 판사님들이 무죄 판결해 주겠지. 자기도 유죄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오히려 무죄라고 생각한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워낙 법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95% 무죄가 되고 5% 정도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것도 자기 양심에 막 갇혀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수부 검사를 더 했다가는 내가 망가지겠구나라고 사표를 던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들 사건이 스토리가 안 되는 사건인데 이 뽕뽕난 구멍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이런 스킬이 있고 어떻게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스킬이 있고 어떻게 언론을 동원해서 바람을 일으키느냐 기술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해서 높은 자리에 가면 행복하고 뭐 자기 성취감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게 수사죠. 듣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비판을 하는데 언론과 재판부도 공범의 성격이 있네요. 공범이라기보다는 검사가 만들어 온 기록에 속는 거죠. 속는 거다. 속는 거죠. 판사들이. 네. 그럼 실력이 없어서 속는 건가요? 아니면 꼼꼼하게 안 보는 건가요? 그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병수 전 총리 2차 사건에서 네네네. 한만호 씨가 고향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 개 사업 현장을 돌리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럼 분양 사기가 되잖아요. 결국은 네. 통영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2010년 3월 말쯤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들입니다. 4월 1일에 불러요. 근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 4월 1일은 검찰청에 출정을 시켰는데 마침 담당 검사가 법정에 가느라고 수사를 못했다라고 나와요. 4월 2일은 본인이 진술을 거부했다로 나오고 4월 3일부터 깨끗한 조서가 나와요. 나는 한명수 총리에게 9억을 이렇게 전달했고 3억을 전달했고 아들을 유학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달러로 환전해서 줬고 근데 4월 1일, 2일에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는 기록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는 한만호 씨가 비망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부분인데 비망록에 나옵니다. 그 당근과 잭지,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이 등장을 하는데 배드캅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버지 처 명의를 쓰잖아요. 그렇죠. 좀 불러볼까요? 게다가 가족을 협박하는구나. 인질로 잡았고 게다가 한만호 씨는 이게 좀 취약했던 게 두 사람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이 안 돼서 처하고는 이혼해서 처가 미성년자 자녀 어린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는데 그냥 보통에서도 처가 수사기관에 불려낸다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처를 고생시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고향에서 화훼 사업을 해서 좀 땅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 그 땅을 자기 사업에 다 밀어넣은 거예요. 아버지 노후자금도 아버지 땅도 노후자금도 다 날려버렸어요. 게다가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도 부모님, 배우자가 고생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더더 고통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당근은 뭐가 있냐면은 가석방. 그리고 이분이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우리 회사 좀 부탁해 이러면서 3년형 받았으니까. 근데 그 회사를 바지 사장이 꿀꺽했던 거야. 사업체 찾아주겠다. 어떻게 찾아줄 수 있지? 사업체를 어떻게 찾아줘요, 검찰이? 어떻게 찾아준다고 생각하세요? 바지 사장을 때려잡으면 되겠죠, 또. 그렇죠. 횡령 배임 이런 걸로 때려잡으면. 횡령 배임 이런 걸 하면 되겠죠, 그렇지. 혹 넘어간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에 그런 얘기 어디 나와요? 그냥 깨끗하게 저는 한만호의 진술조서, 자필 진술서, 한명숙 총리에게 몇 월 며칠 몇 억을 줬습니다. 판사가 이면의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이렇게 다 똑같이 나가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가령 송영길 대표가 그 영장이 나온 것도 이정근 씨가 자기가 지금 이정근 비리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이정근 씨는 자기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검찰
때 협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사법 리스크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그때는 한명숙 총리를 그냥 출당시켰다고요. 네. 그냥 쫓아냈어요. 출당시켰고 근데 사실 이게 다 조작이 그런 것들이었던 거죠. 근데 검찰 개혁을 못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민주당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면은 사채업자들이 돈 받기 위해서 가족 찾아가고 딸한테 저기 뭐 채권도 상속된다 이렇게 해서 협박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나의 아저씨 느낌 난다 진짜. 거기도 뭐 나의 아저씨에 보면 드라마에 그 여주인공이 자기 할머니 때문에 때부터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제 안 그래도 나의 아저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성균 배우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강조했잖아요. 물론 뭐 수사는 그 경찰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수사 방법에 있어서의 과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사실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경진 교수만 해도 제일 처음에 타겟으로 했던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 무죄였지 않습니까? 네. 입시 비리로만 하신 거고.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수사는 홍보가 반, 수사가 반.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공범이야. 네. 보면. 심지어 한 홍보가 90%, 네. 수사가 10%.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영향을 미쳐요. 재판부도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무슨 우주의 진공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나라 언론이 한 수개월간 도배를 하고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쓸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특정 언론이 그러니까 판사의 그 마음의 추는 저울의 추는 0점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겠죠. 특정 언론이 이성균 씨 마약 관련 뉴스를 헤드라인에 엄청나게 뽑았어요. 뭐 특정 언론 어딘지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그런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피의자, 피고인이 이제 절망을 해버려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형사소송법 헌법에는 방어권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절망을 해버리면 일단은 생각이 안 나고 그날 뭐가 있었는지 뭐 내가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을지 그냥 그 자포자기의 심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왜 조국 장관이 자기 집 비밀번호도 생각을 못 눌러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그럼 법정에 가서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어요. 위축되고 자포자기 피의자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이제 방어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피의자들 간의 이간질도 시키죠. 수사 내용을 슬슬 흘려가지고 거기 정경진 교수하고 김경록 PB. 그렇죠. 김경록 PB가 뭐 정경진 교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수사 과정에서 김경록 PB가 정경심 교수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윤석열 왜 이래? 아주 오만한 그런 말투였는데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확인해줘요? 그 검찰이 얘기한 건데 뭐 의도적으로 오보를 내든 뭐 해갖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죄수의 딜레마. 네. 저쪽에서 이미 다 불었어. 그러니까 수사 실황 이거는 극장식 수사라고 하는데 극장식 수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법원에 가면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극장식 수사의 그 나쁜 효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극장식 수사는 결국 수사하는 사람도 잔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홍보하던 거가 달리 증거는 없지만 결국은 내가 틀렸네? 그러니까 자기가 깨작깨작 수사하던 거면은 자기만 이렇게 방해를 수사하던 되는데. 거냐면 이게 연착륙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동네방네 다 떠들어 놓고 예고편 다 떠들어 놓고 제가 안 돼 기소 못 하겠어 하고 그러면 나 무능하오라는 대대적 선전밖에 안 되니까 더 잔인하게 더
더 파고드는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국장식 수사가 이번에 이성균 씨 건에 진짜 근데 제대로 이성균 씨는 드러나네요. 게다가 그 뭐 나의 아저씨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형성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사실 뭐 룸살롱에서 그런 걸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잖아요. 사생활의 마약하고는 다른 사생활의 영역이고 우리 다 사생활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럴싸한 말을 해도 그걸 왜 KBS에서 그 육성 녹음을 난 너무 좋아해. 이걸 틉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거 규제해야 되잖아요. 무슨 가짜? 이런 거 규제해야죠. 그게 뭐 미필적 고의지만은 거의 살인의 공범자들이에요. 그 이성균 씨한테 타격이 큰 건 그게 뭐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 네. 그러니까 마약은 무혐의가 되고 불기소가 되더라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니까 배우로서는. 근데 그걸 만든 게 경찰의 수사 실황 보도고 그거 언론이 한 거잖아요. 네.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은 이런 사건들 경우에 뭐 또 담당 검사가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부터는 내피셜입니다. 의견당은 내피셜인데 우리 검사들이 그 카피를 잘하거든요. 별로 독창성은 없어요. 카피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조민 씨, 조원 씨, 그 조국 가족 일가 입시 비리를 턴 거는 정유라. 사람들이 기시감이 있고 거기에 이런 일이면 공분을 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공분하는 게 병역 비리, 입시 비리. 입시 비리. 네. 그리고 게다가 뭐 그걸 척배를 척결하고 자고 나온 여기도 똑같아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이전 모델을 보고 카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약 범죄는 뭐냐면 노태우가 그때 그 범죄와의 전쟁. 네, 네. 그러니까 후계 구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이미지 작업부터 하잖아요. 네. 뭐 6.2 구도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미 스타 검사지만 왜 스타 검사인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이미지 업을 시키는 그런 걸로 테마를 그걸로 골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용산 참사 때 그렇죠. 마약 잠복 수사도 있었다. 뭐 마약을 거기서 나눠준다는 풍문을 듣고서 뭐 마약 수사에 집중했지 질서 유지에는 뭐 소홀히 했다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을 부검을 하겠다고. 부검은 사인을 알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왜 부검합니까? 거기서 압수했던 그분들은 압사하신 분들인데. 네. 저 부검은 범죄 혐의로 이게 자연사가 아니고 네, 네. 뭐 사인이 불분명하고 범죄 행위로 죽었을 것 같은 의심이 있을 때 그럼 뭐 살펴보면은 뭐 위에서 뭐 독극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잘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두피에 두뇌 쪽에 이제 상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부검을 왜 합니까? 그건 이제 내피셜이지만 그러니까 황태자 를 띄우기 위한 아이템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이게 일본 속담에 바람이 불면 뭐 통장수가 돈을 번다 이런 엉터리 연관성을 막 따지는 게 있는데 결국은 한동훈을 스타 장관으로 만들어서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 수사를 강조하고 이게 이제 그 꼬리를 물고 가가지고 거기 검사들이 이런 거 잘하는 게 연기 피우기, 포장하기. 그래서 특수수사는 뭐냐면은 특수수사의 결과물은 질소 과자. 우리가 과자 한 봉을 샀는데 열어보니까 질소잖아요. 별로 없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포장하기, 그 연기 피우기를 잘하는데 포장하기 그리고 자기 공으로 돌리기. 뭐 좀 잼버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것도 뭐 자기는 성대하게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강파이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약 범죄를 단속해가지고 뭐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그 발표를 언론에 나와서 한동훈이 해보세요. 한동훈이랑 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들어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뭐 법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스킬들이. 네. 그런 스킬들은 그러면은 이게 뭐 관행적으로 이 검찰 수뇌부에 있는데 축적되어 온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악습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세계에 안 가봤다니까요. 그래도 뭐 대충 들은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손발을 맞춰서 수사하다 보면 그냥 도제식으로도 익히겠죠. 도제식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 있으면 되는구나. 수사가 어려울 때 돌파구는 어떻게 찾는다 뭐 이런 것들은 꼭 뭐 매뉴얼이 있겠어요. 그냥 보고 아 선배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윤석열이 김홍일을 우대하는 이유도 자기 그런 걸 가르쳐준 스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우대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옳은 사람이고 그냥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믿는 거지. 이게 생각을 재고하고 숙고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한동훈은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사실 알고 보면은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일 다 해주고 뒤치다거리 다 해줘서 저 자리까지 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후계자로 만들거나 어떻게 더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줘야 돼. 내가 더 훌륭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한동훈 불러서 물어보세요. 제가 어찌 알겠어요. 글쎄요. 그건 제 마음의 영역에서 상상이 안 가는 거라서. 네네. 일단은 아니 개별 검사들이 금방 아까 말씀하시길래 내가 낸데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황당한 좀 상상을 해본 거죠. 일단 주군? 주군? 네. 주군이지만 항상 주군에 하는 일이 옳고 주군이 위대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불만이 있겠죠. 네네네.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뭐 주군인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함축적인. 자기를 왕좌에 올려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끝까지 이걸 방에 놓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한동훈은 이제 언론을 믿으니까 내가 평하는 대로 써줄 것이고 이 여론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 신이죠. 그러니까 그 검찰 조직도 2,000명의 신이 있는 거고. 왜냐면은 판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동훈 검사가 뭐 비대위원장이 하면 참 뜨아한데요. 누구보다도 언론을 잘 활용해 왔던 사람이고 과도하게 무리하게 허위 보도까지 일삼으면서 해왔던 사람일 텐데 국정농단 특검에 관해서도 있었던 브리핑을 악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데 이건 역시 검사 마인드로 내가 하는 언론 공보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거. 네가 하면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옳고 좋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동훈이 검사 시절부터 뭐 법무부 출입기자든지 검찰 출입기자들부터 해서 길들여 놓은 어떤 흐름들이 기성 언론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저희가 의심해도 되는 거네요. 법조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들 모르겠어요. 법조 기자들. 법조 기자들. 제가 그 한동훈 브리핑에 악법이다라고 드아했었는데 왜냐하면 한동훈이 하는 브리핑에 참여했던 기자가 그분은 이제 약간 삐딱선 탄 태도로 이렇게 저런 훌륭한 뭐 언변을 가지신 검사가 있다니 약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기자의 말을 들었는데 한동훈의 언론 브리핑 기술은 현란하다는 거예요. 국정논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도 쏙쏙 20분간 브리핑을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도 그냥 기사가 나올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속된 표현 야마를 잘 잡아요. 미다리 잘 뽑아준다 이거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도 기사가 나오고 뭘 알고 들어가면 그 행간에서 내가 어디를 더 찾아봐야겠다. 이런 힌트가 나온대요. 문단 나누기 탁탁탁 해가지고 쓰기 쉽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자기가 매일 써내야 할 분량의 기사가 있는데 이걸 제공하니까 게다가 더 심층 보도도 가능하게 아는 기자가 들어갔으면 거기서 행간을 읽고서 그 가로에 막 이런 걸 읽고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절대 그건 수사 기밀임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하는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특징은
그러니까 이렇게 현란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언론 브리핑을 그렇게 하잖아요. 또 하나 MBC에서 나왔던 거는 차등 대우를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줄 세우는구나. 자기 취향에 따라 자기 검찰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 애는 탁 배제시키고 특종 안 던져주고 자기 말 잘 듣는 기자한테는 특종 단독만 나눠주고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그 검찰 내부에서 해왔던 방식들을 언론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시켜서 하게 하네요. 근데 그런 언론 브리핑도 물론 했었지만 언론 브리핑도 그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그 차담 차 한잔하면서 면담한다 이런 걸로 그냥 쓱쓱 흘려준 것도 그걸 MBC의 임현주 기자가 PD수첩에서 얘기했다가 지금 그 뒤로 압수수색 당하고 물론 다른 건입니다. 그 건이 아니고 그거하고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자가 본 풍경은 마치 무슨 번호표를 나눠주듯이 하고 몇 시에 누구 자기 그 검사 3차장 검사실에서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기사 얘기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 악법을 얘기하면 좀 놀라운데 근데 일반인들은 놀라울 수 있는데 우리가 검사를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언론 브리핑은 좋은 것,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 민주당이 하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드는 이 법률에 의한 언론 브리핑은 피사실 유포 그리고 정치 공작,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선거용이 되는 거죠. 답이 나오네. 지금 한동훈이 내고 있는 메시지가 전부 다 그런 식은 네거티브용으로 양을 막 집중 포화를 쏟아내듯이 자기한테 유리한 언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강화시켜서 계속 떠들어대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하겠죠. 스킬이 있네. 언론 스킬이 좀. 근데 그게 법조는 워낙 그 한동훈의 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그게 통하겠지만 통할까요? 글쎄요. 저는 일부 언론사들은 한동훈 따라서 법조 기자를 정치부로 돌리고 이런 짓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제 들어보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풀어갈지는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민심과 괴리되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실패에 의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비대위를 만든 거죠. 민주당이 잘못해서 비대위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행태는 오히려 민주당과 야당을 공격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좁은 식견, 그 좁은 인식, 편협한 인식의 취임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개딸 전체주의.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악이 민주당가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저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향기를 느꼈어요. 맞아요. 네. 국정 운영에는 관심 없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서 언론에다가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그렇죠. 히틀러가 독일 사회의 불안, 그 경제적 저성장, 침체의 원인을 유대인한테 던졌잖아요. 사회주의 이렇게 하면서 다 유대인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스탈린은 그 농장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부유한 농민들, 그렇죠. 분홍들을.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고학이 저쪽이고 저쪽을 저 사람들을 없애면 숙청하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진다. 똑같이 닮아 있더라고요. 와닿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에게서는 스탈린과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스탈린과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장세동의 향기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죠. 그게 정말 그렇으면 우리나라에서 민주당만 없어지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경쟁적인 입시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성장도 막 예전처럼 연간 10% 되고 저출산 문제도 다 해결되면 저도 민주당 없애라고 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없던 시대는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면은
그럼 뭐 민주당 없애자. 아닌 거 우리 아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검사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님 모시고 검찰 정권의 아주 속살 깊은 그분들의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양산에 계신 그분한테 참외 로브스라고 좀 전해주세요. 자 마지막 인사만 해주시죠. 네. 마지막 인사 준비 안 해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정말 이게 참 법조인이 다 엉터리고 불량이 많습니다. 뭐 저도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진솔하신 인사말입니다. 앞으로 한 번씩 모시고 검찰 개혁,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법률적인 개혁의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